예, 이어서 미시적 조직 관리의 리더십 이론을 바로 공부해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있다라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리더십이 좋다 이건 아닌데 그 리더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한테 맞는 리더십이 뭔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장 되는 게 싫거든요. 싫은 게 아니라 겁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뭐 대장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사무국장, 업무의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2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요구라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떠밀려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저희 조직 내부에서는 뭐 사무국장으로서 뭐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김해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제 부회장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맞는 리더십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리더십이 있는데, 그 중에 내한테 맞는 건 이런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정도를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리더십,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리더십의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리더십 이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정의, 유형, 수준에 대해서 이제 연속해서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리더십 이론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성론적 접근과 행동론적 접근, 그리고 상황론적 접근이 있는데요. 특성론적 접근은 리더의 개인적 특성 및 자질에 초점을 두어 성공적 리더의 특성과 자질을 탐구한 리더십의 초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행동론적 접근은 관리자 혹은 슈퍼바이저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런 행동을 파악해내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 상황론적 접근 같은 경우는 리더의 행동이나 특성을 상황 변수에 따라 다름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특성론적 리더십 접근의 이제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특성론적 접근 방법을 보면, 이거는 1940에서 50년대 주장된 이론으로 리더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성공적 리더의 특성과 자질을 탐구한 리더십의 가장 초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와 추종자는 특성 면에서 명백히 구별되고 리더로서 필요한 특정한 자질만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상황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다양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특정한 특성이라고 말씀했는데, 활력과 인내성, 결단력, 설득력, 용모 같은 신체적 특성, 판단력, 언어 능력, 지능, 성격, 학력 등 이런 내용들을 갖게 되면 효과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잘생겨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히나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선출직 이런 걸 뽑을 때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비전이 명확하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지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고 투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싫어, 아니면 나온 후보들 다 싫어, 그래서 안 해, 아니면 저저 후보가 싫으니까 이 후보 찍겠다,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특성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과학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분석적인 가치와 예측의 가치를 거의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말 이후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행동론의 접근 방법으로 옮겨감으로써, 그리고 그런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 과학적 접근 방법을 응용하여 보다 보편타당한 결과를 제시하는
특성론적 접근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리더십 특성이 제시하면 예를 보면 비전, 지식과 전문성, 동기부여, 정서적 안정, 종업원의 충실, 신뢰도와 자신감, 지구력, 생동감, 통제가 아닌 카리스마 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리더십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행동론의 접근 방법인데요. 초기 특성론적 접근의 제한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5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효과적인 관리자 행동, 즉 조직에서 부하던 구성원의 업적과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이론이 행동론의 접근 방법이 특성론적 접근 방법과의 차이점은 리더십을 전수시킬 수 있게 개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리더십을 효과적인 관리 행동의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훈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표현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못했는데 그 자리에 감으로 해서 위치에 존재함으로 해서 역할들을 서서히 배우고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두 가지 행동 요인을 파악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구조화 행동과 배려 행동, 두 번째 배려 행동인데, 구조화 행동은 지도자가 과업을 조직하고 정의하며 업무를 할당하고 의사전달의 통로를 확립하여 업무 진단의 성과를 평가하는 행동을 말하고요. 배려 행동은 일을 수행하면서 구성원들의 어려움과 특별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지해주고 반응해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갖는 이들이 리더십 역량을 가진 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인데요. 높은 성과와 만족도를 가져오는 관리자의 행동 연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직원 중심적 행동과 직무 중심적 행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직원 중심적 행동은 보다 인간지향적이고 권한과 책임의 위임, 직원의 복지와 욕구에 관심, 친근감, 감사의 표시, 인정, 관심 이런 것들입니다. 칭찬 많이 해주는 부분도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제 직무 중심적 행동은 기획과 통제, 조정, 업무 지원 등의 내용이 중심입니다. 저는 어느 쪽일까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직원 중심적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생산성과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리더십, 또한 직무 중심적 행동은 조직 구성들에 의해서도 실행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관리자의 리더십 행동은 바로 종업원 중심적인 행동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원을 가족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저희 기관이 한 20년 이렇게 활동을 해오면서 20년까지는 안 됐네요. 2003년이니까 이제 20년이 다가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은 가족적인 분위기 이런 게 강했어요. 주말도 거의 같이 지내고, 왜냐면 그 하나 살려보겠다고. 처음 시작한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 시설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러니까 월급,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저희도 이제 그때 당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직장이 있으면서 사무국장으로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비상근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초기 초등센터가 있을 때 처음 시작할 때쯤이면, 그래서 다른 데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비로 집행하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그때 했죠. 그리고 주말에는 그 건물에 비센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작업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애정이 조금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렇게 만든. 그리고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가족같이 되고, 서로 이제 시설이 늘어났지만 서로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직원들이 이제 변하고 자주 바뀌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런 분위기는 조금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경쟁도 하고요. 이런 내부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그게 크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면 이제 그러면 미시간 대학교 연구는 관리자가 두 가지 행동 모두를 동시에 높은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기보다는 어느 한쪽의 리더십 행동에 좀 더 높은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리더십 행동에 실행된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쪽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 직원 중심적이 되든 직무 중심적이 되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직원 중심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직무 중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직의 변화, 일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집요하게만큼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버튼의 관리 격자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리더십 행동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 두 가지 요인을 토대로 5가지 리더십 행동 유형을 제시했는데요. 무력형, 인기형, 과업형, 중용형, 팀형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과 생산 모두에, 그러니까 주력형 같은 경우는 사람과 생산 모두에 전혀 관심이 없는 형. 그리고 인기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만 지대하고 생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가업형은 생산에만 관심이 많고, 중용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 모두 중간 정도. 팀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이런 부분입니다. 연구 결과 팀형 리더 유형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당연하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람을 배려하고 그 역할들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생산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하면 리더십 행동의 접근 방법에 대한 평가를 보면 행동 이론은 리더십 행동 유형이 리더십 효과에 미치는 상관성에 대한 입증하지 못했고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한계점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상황론 접근 방법을 모색한 세 번째 방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황 접근법은 어떤 상황에서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리더십 유형이란 없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한 이론으로서 리더란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즉 특정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이 지도자가 되며 상황 요구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효과적인 지도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저희 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어떤 대통령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변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대통령들은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통령. 근데 그 사람들이 잘했든 못했든 개인의 욕심을 채웠던 분도 계시지만 그 속에서 또 나라의 변화를 꼭 이야기했죠. 그게 잘 됐든 못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피들러의 상황 이론을 보면 조직에서의 상황에 적합한 행동의 관리자에게 실행될 때 이를 리더십 행동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 리더십의 영향력은 관리자와 부하의 관계, 두 번째 과업이 구조화된 정도, 그리고 관리자의 지위 권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관계지향적 리더와 관리지향적 리더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과업지향적 리더십은 상황이 매우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관계지향적 리더십은 상황이 유리하지도 불리하지 않은 중간 상황에서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극단적일 때는 첫 번째 과업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조금 중간적으로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을 때는 관계지향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허쉬하고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의 상황에 주목하고 부하가 없으면 리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끼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리더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부하의 성숙도를 능력의 차원과 의지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형태의 성숙도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능력 차원에는 지식, 경험, 기술 등이 있고요. 의지의 차원에서 믿음, 헌신, 동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하가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경우. 그렇게 이때는 지시하고 점검해주는 지시형 리더십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부하가 능력은 없는데 의지만 있는 경우. 잘못하면 큰일 나죠. 배가 산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 제시를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는 제시형 리더십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부하가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때는 참여를 유도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의지를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참여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부하가 능력과 의지가 모두 있는 경우, 이때 하나도 그냥 잘 되죠. 그러니까 일에 위임하면서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는 위임형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주면 되죠. 그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요 어떤 리더십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가 이렇게 반대로 하면 의지, 뭐 능력도 없고 뭐 의지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이때 위임형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조직이 무너지겠죠. 배가 산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 이론의 평가를 해보면 부하의 성숙도, 준비도에 초점을 맞춰 관리 행동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리더십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론으로 실천적 측면에서 시사점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우스의 경로 목적 이론인데요.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관리자는 부하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동시에 조직의 목적과 부하의 업무가 일치되는 방향에서 전개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 수행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상황들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리더십 행동을 강조한다. 이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주에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미션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렇게 하면서 미션, 조직의 미션하고 개인의 미션이 일치될 때, 그러니까 조직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비슷할 때 재미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그러니까 그것이 100% 일치되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미션에 대한 이해를 함께 처음 조직이 만들어질 때는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뭐 이후에 계속 직원 들어오는데 그 미션을 그러니까 수정은 일정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해를 시켜서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상황을 부하의 상황과 업무 환경의 상황으로 나누어 뭐 상황들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리더십 유형들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뭐 지시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지지적 리더십, 뭐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있는데요. 지시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과업이 고도로 구조화된 경우보다 애매한 상태에 있을 때, 집단 내 갈등이 있을 때, 수행 능력이 낮은 종업 직원과 일할 때, 외부에 의해 통제받는 것에 익숙한 특성을 갖는 부하가 하고 일할 때, 수동적인 직원일 때, 그러니까 뭐 업무를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크게 이렇게 변화가 없다라면 그때는 계속해서 지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만 뭐 저희 때도 그런 직원들이 뭐 지금도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요. 그냥 처음에 이제 면접할 때는 그러니까 채용 면접할 때는 다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뽑고 나면 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 말고는 지금은 제가 채용에 관여를 잘 안 하는데 할 때는 저 면접 볼 때 시험도 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고요. 지지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수행 능력이 높은 종업원과 일할 때, 그리고 구조화된 과업을 수행할 때,
공식적인 권한계가 분명하고 관료적인 상황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지시만 해주면 잘해 나가는 능력 있는 직원이 있을 때 하고 같이 일할 때는 지시만 해주면 되는 거죠. 참여적 리더십과는 내재적인 통제의 특성을 가진 부하와 일할 때, 자신감이 높은 종업원과 일할 때 효과적인데요. 계속 의견을 듣고 그것을 이제 추려서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통합, 토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방식인 거죠.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부하의 수행 능력이 높을 때, 도전적인 가업이 부족할 때 효과적이에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한번 작은 것들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성취를 하면 다음 단계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뭐 난관이 생겼을 때 그걸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이론의 평가를 해보면 장점은 조직의 상황들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으로는 다양한 상황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황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단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리더십은 크게 이제 뭐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카리스마 리더십을 보면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을 보면 높은 수준의 자기 확신, 분명하고 강한 비전, 자신의 비전에 대한 강한 믿음, 전통적인 규범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 독특한 행동 양식이고, 개혁적이고 변화지향적인 모습, 조직 환경에 대한 민감성, 의사소통의 고수, 높은 수준의 에너지, 행동 지향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거죠. 날 따르라.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따라오는 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흡입력이 있는 거죠. 내 말 한마디에 변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분들이 종교적인 부분에 계신 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분들이. 뭐,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뭐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카리스마 리더들은 추종자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믿음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고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미지를 창출하면서 조직의 이상적 목적들을 제시하게 되고, 행동과 노력을 하고 가업의 성취를 위해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를 추종자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단체의 뭐 미션이라고 하면 미션이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저희 단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죠. 아동들이 더 이상 보호받지 않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것, 마을에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되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뭐 또 다른 일을 찾겠죠. 그렇게 되면. 아니면 뭐 은퇴하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은 조직에게 매우 의미 있는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직 전체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카리스마 리더십을 실행하는 경우 조직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사례들은 많죠. 뭐 그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을 뭐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지지가 미약한 상황, 그러나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인데요. 이거는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란 조직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 추구적, 개혁적 리더십을 말하는데,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이 전제하는 안정지향의 거래적 리더십이 업무의 할당, 결과의 평가, 그리고 통제 등 일상적인 리더의 행동을 강조하는 데 반해 변혁적 리더십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 조직 문화, 규범을 창출하고 그것이 새로운 현실이 되도록 적절한 지지를 확보하는 등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의 활동을 강조하게 됩니다. 교환관계에서 부하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해관계를 자극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거래적 리더십 단계로부터 기대를 초월하는 조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구성원의 형질, 즉 믿음, 가치, 목적 실현, 목적 설정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여하는 리더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적 리더의 특징을 보면 비전 제시, 카리스마, 상징적 행동, 부하에 대한 임파워먼트, 지적 자극, 인격적 통합성 등이 있고요. 이 이론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조직 상황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변화의 상황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변화와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변혁적 리더십이 매우 의미 있고 유한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쭉 했는데요. 리더십에서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 이론이 끌리시나요? 카리스마가 끌리시는 분도 있고 변혁적 리더십이 끌리시는 여러 가지 리더십이 다 끌릴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사회복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아까 있다라고 했지만 많지. 왜냐하면 1인 사무소를 사회복지 사무소를 하더라도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협업의 과정에서도 리더십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정의를 일단 보면 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혹은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로 되고 가기 위해서 이제 이 리더십을 키우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카츠와 칸이라는 사람들은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수준을 초월하는 성과를 내려는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영향력을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놔두면 이제 요만큼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을 동기부여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끌어가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한 이 정도 그 이상의 성과를 내게 하는 영향력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리더십은 상급자의 지위에 따른 권력 및 공식적 권한에 따른 영향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 일들만 하게 되면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단체의 미션은 그죠. 마을을 학교같이 마을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해내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저 혼자만의 고민으로 가게 되면 이게 그리고 저 혼자만 하게 되면 제가 넉다운 될 수 있겠죠. 빨리 지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울릉도 갈 때도 직원들 그리고 같이 하게 되는 거고 예전에 이제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기차 여행을 이렇게 할 때도 직원들의 도움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힘들죠. 그러니까 기차 여행할 때 편안하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2박 3일을 보내고 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쉬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거는 별개의 일이니까 또 오면 자기 업무에 또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안타까운 게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복기 외에 이렇게 보면 리더십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을 조정하는 기술과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를 설정, 제시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그 방향으로 가도록 지지하고 자극하는 것. 그러니까 지지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아이스크림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을 보면 그러니까 칼리슬이라는 사람이 지시형, 참여형, 자율형, 자유형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크게 이제 지시적 리더십을 보면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고 독선적이며 조직체 성원을 보상, 처벌의 연속성에서 통제하게 됩니다. 장점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고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고 변화와 위기에 강합니다. 단점은
과도한 통제로 사기가 저하되고 일반적인 의사소통, 잠재력 개발 기회가 감소되고 불만이 커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 앞에 나서 가면 뒤에서는 불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왜? 나는 그 방향으로 가기 싫은데. 설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강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리더십 속에 있으면 어떨까요? 근데 이런 리더십이 필요 없다는 아니거든요. 필요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참여형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이고 부하 직원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이거의 장점은 동기유발적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게 됩니다. 단점은 긴급한 결정이 어렵죠. 왜? 그 의견들을 모아내는 과정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타협에 의한 어중간한 결정에 도달할 수도 있고 책임의 분산으로 무기력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는 참여형 리더십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형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방임적 리더십으로 의사결정을 부하 직원한테 위임하게 돼요. 요새 많이 그런 것도 있죠. 팀제 이렇게 하면서. 장점은 전문가 조직에 적합하고, 단점은 일 처리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내부 갈등의 개입이 어려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조직 수준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시적 리더십이 사용될 때도 있고 참여적 리더십이 사용될 때도 있고 자율적 리더십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수준인데요. 첫 번째 최고 관리층의 리더십을 보면 최고 관리층이란 사회복지 조직을 이끌어갈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을 해석하고 그것을 맞는 조직 목표를 설정하며 외부 환경에 대하여 재정적, 정책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책임을 가지는 단위를 말하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내부 운영을 지시하고 내부적으로 적정의 자원 할당과 조직의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최고 관리층이 가져야 할 리더십 기술은 조직의 기본적인 임무를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게 설정해야 되고 외부의 이해관계 집단과 교섭하여 중재하여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고 임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 기술의 선정이 필요하고 내부 구조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부분이 필요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수행해야 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관리층 리더십은 조직의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계층으로서 최고 관리자의 지시를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로 전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며 내부 운영의 절차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감독, 조정, 평가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조직 상하 간의 의견과 요구를 원활하게 전달하고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하며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다른 부서의 중앙관리층과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또 직원들의 사기, 효율성, 효과성에 도움을 주는 제반 조건들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간관리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여기는 하위 관리층과 그리고 최상위 관리층의 서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중간관리층이 가져야 될 리더십은 수직적, 수평적 연결자로서의 리더십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직원들의 욕구를 조직의 목표에 통합시키는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통의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위 관리층의 리더십을 보면 하위 관리층은 일선 직원들과 매우 접촉하고 있는 슈퍼바이저들로서 일선 직원들의 프로그램 수행을 감독하고 업무를 위임하거나 분담하며 충고와 지침을 제공하고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지적해주며 개인적인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장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일선 직원들을 위해 수행하는 방법이나 기법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간관리층과 일선 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연결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하위 관리자, 직원 이 정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위 관리자도 소통의 기능들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위 관리층이 가져야 할 리더십 이렇게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죠. 직원과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서 일선 직원들의 업무를 조직화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공평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보상과 제재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님과 보상을 위해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일선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조직의 일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위만 보고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 하위 관리층이 위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딸랑이만 되게 된다면 밑에 직원들이 그 직원을 따르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소통의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이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지만,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저도 걱정은 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특히 이제 뭐 2학년들은 지금 이제 대면 수업들을 하고 있지만 1학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1학년이 더 친숙하게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지금 현장이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건 또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통할 수 있는, 직접 안 만나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화하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아이들은,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런 것들이 익숙해요. 1년 이상을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학교 선생님과 소통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부하는 방식,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도 줌을 활용합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 줌을 다 깔아놓고 그 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 만나서 수업을 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강들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팀즈 방이 그러니까 지금 1학년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거든요. 팀즈의 공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시간에 그걸 만들어서 뭐 교사, 저도 초대하면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뭐 그러니까 토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이는 공간들이 있다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만나면 안 되면 일단 온라인으로 그것을 조금 풀어나가는 것들을 같이 해봤으면 이게 그래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그리고 컴퓨터하고도 익숙해지고 휴대폰하고도 그러니까 휴대폰이 전화만 거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것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에도 보면 뭐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의 일정들이 저한테 다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구글에서 쓰는 이렇게 하면 이 직원 일정들이 취합이 돼서 다 관리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앞으로 만남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해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초등학생 1학년도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고 합니다. 오늘 수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뭐 동영상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라도 그런 소통에 대한 고민들, 욕구가 있으시면 그 팀즈로 제가 방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